이 마을에는 오래된 말이 있었다. 고구마밭에서 허리를 숙인 자는 땅이 숨겨둔 것을 본다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웃어넘겼다. 고구마를 캐려면 당연히 허리를 숙여야 하는 것이니 그게 무슨 대단한 말이냐고. 하지만 버드나무골에서 오래 산 노인들은 달리 말했다. 그 말은 고구마 이야기가 아니라고. 허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만이 땅 아래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리고 땅 아래 묻혀 있는 것은 고구마만이 아니었다. 기다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오래전에 이름을 잃어버린 사랑도 있었다. 버드나무골은 조선 후기 작은 고을의 끝자락에 자리한 마을이었다. 마을 어귀에 수백 년 묵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봄이면 실처럼 늘어진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 하늘을 긁었다. 그 버드나무 아래로 좁은 길이 이어졌고 길 끝에 낮은 산등 성이를 따라 다락농과 밭이 펼쳐졌다. 고구마 밭은 그 밭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 빗물이 모이는 곳, 햇볕이 늦게 들어오는 곳, 그러나 땅이 가장 깊고 기름진 곳, 머슴들이 일하는 땅이었다.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 땅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끝이 났다. 옥순이 버드나무 꼴에 내려온 것은 그의 늦가을이었다. 나이는 51였고 양민 출신의 과부였으며 고을 장터에서 배를 팔아 20여 년을 살아온 여인이었다. 남편은 12해 전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식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장가를 들어 저마다의 살림을 꾸리고 있었다. 자식들이 어미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었다. 명절이면 얼굴알 비추었고 끼니를 굶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식의 집에서 옥수는 언제나 손님이었다. 며느리의 밥상을 받는 손님, 아들의 눈치를 보는 손님, 오래 머물면 짐이 되는 손님. 옥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그저 장터로 돌아와 배를 폈다. 그것이 옥순의 하루였고 옥순의 삶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장터에 나가 자리를 펴면서 옥순은 문득 멈추었다. 손에 들고 있는 배를 바라보았다. 무명배였다. 20년 동안 팔아온 것이었다. 결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옥수는 생각했다.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나는 알고 있는가. 배는 옷이 되고 옷은 몸을 감싼다. 그것은 안다. 그러나 내가 판 이 배가 누구의 몸을 감쌌는지, 누구의 홀레복이 되었는지, 누구의 수의가 되었는지 옥수는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 20년을 한자리에서 같은 것을 팔았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지 못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장터의 소란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들리지 않았다. 발걸음 소리가 느껴졌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옥수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오래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알았다. 사람이 가장 외로운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할 때 그것이 진짜 외로움이었다. 그날 옥수는 배를 거두었다. 장터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보따리를 꺼냈다. 그리고 막분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막분은 어릴 때 같은 마을에서 자란 벗이었는데 버드나무 꼴에 시집와 살고 있었다. 편지의 글씨는 서툴렀다. 막부는 원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서툰 글씨 속에 담긴 마음은 분명했다. 언니, 여기 오면 숨이라도 쉬어. 버드나무 골엔 아직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사람 사는 냄새. 한 사람. 다리. 옥수는 그 네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장터에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사람 사는 냄새. 옥수는 보따리를 쌌다. 버드나무골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으나 낯설었다. 그래서 고을을 벗어나 좁은 산길을 두어 시간 걸으면 마을 어귀에 버드나무가 보였다. 옥순이 도착했을 때 막부는 마당에서 고추를 다듬고 있었다. 막부는 옥순을 보자마자 고추 광주리를 내려놓고 달려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 서 있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벗이었으니 말이 없어도 충분했다. 막부네 집은 작았다. 방 두 개에 마루 하나, 작은 마당에 장독대가 서 있었다. 옥수는 막분이 내어준 방에 보따리를 풀었다. 창문으로 뒷산이 보였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산이었다. 붉고 노란 빛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고을 장터에서는 볼 수 없던 색이었다. 옥수는 그 색을 오래 바라보았다.
며칠이 지났다. 막분이 말했다. 언니, 그냥 쉬기만 하면 몸이 더 근질거려. 마을에 최감봉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고구마밭 품앗이를 구한다 하네. 손도 좀 움직이고 밥값도 하고.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으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것을 옥수는 20년의 장터 생활에서 배웠다. 몸이 고단해야 밤에 잠이 왔다. 이튿날 새벽, 옥수는 막분의 안내를 받아 고구마밭으로 나갔다. 마을 동쪽 야트막한 언덕 아래 자리한 밭이었다. 이른 새벽 이슬이 고구마 넝쿨 위에 맺혀 있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흙이 발바닥에 착 달라붙었다. 흙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것이 날카롭고도 서늘했다. 고을 장터에서는 맡을 수 없던 냄새였다. 무언가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였다. 그런데 밭에는 이미 한 남자가 나와 있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나 등이 약간 굽어 있었다. 오래 허리를 숙여 일한 사람의 등이었다. 고개도 들지 않고 묵묵히 고구마 넝쿨을 정리하고 있었다. 옥순이 인사를 건넸다. 남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다. 덕수라 하오. 세 글자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막분이 나중에 귓속말로 알려주었다. 덕수는 본래 최감봉 집 머슴이었다고. 어릴 때부터 그 집에 들어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몇 해 전 나라에서 면천의 기회가 생기자 그것을 얻어 비로소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이제는 면천으로 같은 밭을 소작으로 붙이며 살고 있으나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 그냥 이 마을에 눌러 앉아 있다고. 옥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덕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때 덕수가 지나가는 마을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보였다. 덕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필요 이상으로 깊이. 상대방은 이미 지나쳐가고 있었는데도 덕수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든 줄 몰랐다. 옥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아파왔다. 저 남자는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머슴으로 살면서 몸에 밴 것이었다. 나라에서 면천 문서를 내려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몸으로 익힌 것은 마음이 잊었다 해도 몸이 기억했다. 면천은 신분을 바꾸었지만 그 오래된 고개 숙임은 아무도 거두어가지 않았다. 말이 없는 사람이 차가운 것은 아니었다. 다만 너무 많은 것을 잃어 말의 무게를 알게 된 것뿐이었다. 덕수가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줄 때도 말은 짧았다. 이쪽부터 캐시오. 줄기 따라 손을 넣으면 다치지 않소.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필요한 것은 다 들어있었다. 옥수는 그 말대로 했다. 줄기를 따라 손을 넣으니 고구마가 다치지 않고 통째로 나왔다. 작은 것이었지만 제대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달랐다. 덕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옥수는 고구마밭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처음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으나 이제는 한나절쯤은 버틸 수 있었다. 손도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다. 매일 아침 밭으로 나올 때 덕수가 먼저 나와 있었소. 덕수가 있으면 어쩐지 그 하루가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 옥수는 스스로도 그것이 이상하다 여기면서도 그 이상함을 애써 지우려 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은 유달리 더웠다. 한낮이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어느 날 오후, 옥수는 너무 지쳐 그늘을 찾아 바깥에 있는 낡은 곳간으로 들어갔다. 농기구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확실히 서늘했다. 곳간 안은 생각보다 정갈했다. 호미와 낫이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가마니들이 한쪽 구석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런데 벽 한쪽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작고 정교한 대나무 바구니였다. 겨우 고구마 서너 개 담길 만한 크기였는데 엮음이 얼마나 고른지 반듯하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든 것은 장인이 아니었다. 바구니의 결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기술보다 정성이 앞선 솜씨였다. 서툴지만 공들인 손길이 배어 있었다. 오래 들여다볼수록 그 공들임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옥수는 잠시 망설이다 바구니를 벽에서 내렸다. 마침 밭에서 캐온 고구마 몇 개를 담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가볍게 들어올리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덕수가 곳간 문을 열고 들어오다 옥순의 손에 들린 바구니를 보았다.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덕수는 두 걸음 만에 다가와 바구니를 가볍게 그러나 단호하게 빼앗았다. 옥수는 너무 놀라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덕수는 바구니를 두 손으로 꼭 껴안고 서 있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옥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 덕수의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화난 얼굴이 아니었다. 무언가 너무 소중한 것이 건드려져서 온몸이 굳어버린 얼굴이었다. 한참 후 옥순의 눈이 바구니 손잡이 부분에 가닿았다. 손잡이를 엮은 대나무테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가는 칼로 조심조심 새긴 듯한 글씨였다. 두 글자였다. 복동. 옥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눈으로 읽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복동이가 누구여? 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만 곡간 문틈새로 흘러들어왔다. 옥수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더 이상 묻지 않으려는 순간 덕수의 입이 조금 열렸다. 아들이었소. 과거형이었다. 그 두 글자에서 옥수는 모든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돌이 아니었다. 다시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곳간 안에 서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는 침묵이 가장 정직한 언어였다. 바구니 사건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부드러워졌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았다. 덕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의 결이 달랐다. 옥순이 무거운 고구마 망태기를 들려고 하면 어느새 덕수가 나타나 대신 들어주었다. 옥순이 하겠다고 해도 덕수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망태기를 들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에는 삿갓 하나를 더 가져왔다. 아무 말 없이 옥순 곁에 놓아두고 돌아섰다. 실제로 그날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졌고 옥순은 삿갓 덕분에 흠뻑 젖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수는 삿갓을 들여다보았다. 낡은 삿갓이었다. 테두리가 닳아있었고 안쪽에 기름이 배어 있었다. 오래 쓴 것이었다. 그 오래된 삿갓을 자신을 위해 가져온 덕수의 마음이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었다는 것. 그것이 이토록 큰 일이었나 하고 옥수는 생각했다. 점심시간이면 두 사람은 밭두렁에 나란히 앉아 각자 싸운 것을 먹었다. 어느 날부터 덕수가 삶은 고구마 하나씩을 건네기 시작했다. 염분도 보충하고 배도 채우시오.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옥순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냥 고구마 하나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이 뭉클했을까? 20년 동안 장터에서 살면서 누군가 옥순을 먼저 생각해서 무언가를 건네준 적이 없었다. 고구마를 받아들며 옥순은 생각했다. 이 남자는 아침에 고구마를 삶으면서 나를 생각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고구마가 더 뜨겁게 느껴졌다. 고맙소. 옥순이 말하면 덕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끄덕임에서 별것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옥순에게는 별것 아닌 것이 아니었다. 고구마 밭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소중한 것이 조용히 자라나는 곳이 된 것 같았다. 고구마보다 더 값진 것이 이 밭에서 익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겨울이 왔다. 버드나무 골의 겨울은 일렀다. 찬바람이 산 너머에서 내려오면 고구마밭의 넝쿨이 하룻밤 사이 까맣게 죽었다. 수확이 끝난 밭은 텅 비어 있었다. 발자국이 남을 만큼 눈이 내렸다. 어느 이른 아침, 옥순이 막분의 집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문 앞에 굵은 나무가 가지런히 쪼개져 묶여 있었다. 한 아름대는 묶음이었다. 굵기도 고르고 쪼개진 면도 반듯했다. 누군가 공을 들여 쪼갠 것이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데 아무 말도 가리다. 그런데 아무 말도 가리땅았는데. 그런데 아무 말도 가리땅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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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다. 그냥 나무만 있었다. 옥수는 땅을 보았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다. 집신 발자국이었다. 큰 발이었다. 발자국은 대문 밖에서 시작해서 나무 묶음 앞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다음은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가 골목 너머로 이어졌다. 옥수는 그 발자국을 따라 눈으로 채었다. 발자국이 향하는 쪽을 알고 있었다. 덕수의 집 방향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 옥수는 나무 묶음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눈길을 걸어 한아름의 나무를 두고 간 사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옥수는 알고 있었다. 말로 하지 않는 것이 더 무거울 때가 있었다. 그날 저녁 막분의 집은 나무 덕분에 따뜻했다. 막분은 영문을 몰랐다. 막분에게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었다.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보며 옥수는 생각했다. 저 사람은 지금 차가운 집에서 혼자 있겠구나. 이 따뜻함의 반을 가져다 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겨울이 깊어갔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이 밭에서 만나는 일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덕수는 가끔씩 막분의 집 앞에 나무를 두고 갔다. 항상 이른 아침이었고 항상 아무 말이 없었다. 옥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덕수의 이른 아침을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나무를 쪼개고 묻고 눈길을 걸어오는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그 시간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를.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막분이 외출하고 옥순 혼자 집에 있었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어보니 덕수였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작은 질그릇이었다.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다. 식혜요. 직접 만든 것이요. 덕수가 말했다. 옥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덕수가 식혜를 만들었다는 것이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거칠고 과묵한 그 손이 쌀을 씻고 엿기름을 우리고 달큰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들어오시오. 옥순이 말했다.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넘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았다. 식혜는 달고 시원했다. 겨울에 차가운 것을 먹으니 이상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기분이 맑아졌다. 맛있소. 옥순이 말했다. 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했다. 아내가 잘 만들었소.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덕수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복동이가 좋아했어. 가르쳐달라고 해서 한 번 알려줬는데 그 뒤론 복동이가 만들더라고. 목소리가 아주 낮았다. 거의 혼잣말 같았다. 옥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식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았다. 덕수는 아들에게 배운 방법으로 식혜를 만들었다. 아들을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옥순에게 가져왔다. 그 마음의 무게를 옥순은 천천히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래 마루에 앉아 있었다. 눈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이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덕수가 말했다. 봄이 오면 같이 고구마를 심읍시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옥수는 알았다. 봄을 함께 기약하는 것이었다. 겨울을 지나 봄까지 함께 있겠다는 것이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눈이 쌓인 뜰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면 저 땅이 풀리고 저 땅에 함께 고구마를 심게 될 것이었다. 그 생각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늦게 찾아온 봄이라고 해서 덜 따뜻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긴 겨울을 견뎌낸 자만이 그 따뜻함의 무게를 알았다. 봄이 오기 전에 소문이 왔다. 소문은 우물가에서 시작되었다. 마을 안악들이 물을 기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버드나무골의 오랜 풍습이었다. 소문은 그 우물가에서 자라났다. 처음엔 작은 수군거림이었으나 장날이 되자 장터 이쪽에서 저쪽까지 퍼져나갔다. 면천것이 양민과부를 홀렸다더라. 고을서 내려온 여자 뻔하지 않소. 혼자 된 몸으로 남자 집에 드나드니 옥순이 장터에서 소금을 사려고 섰는데 뒤에서 그 말들이 들려왔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귀를 막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다 들렸다. 얼굴이 달아오른 채 장터를 빠져나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자신에게 향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따로 있었다. 이웃 밭을 붙이는 늙은 머슴 하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면천것이 뭘 바라고 제 분수를 알아야지. 그 말이 박혔다. 덕수를 향한 말이었다. 면천이 되었어도 사람들은 덕수를 여전히 면천것이라 불렀다. 신분이 바뀌었어도
사람들의 눈은 바뀌지 않았다. 옥수는 그것이 덕수에게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알았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덕수가 그 말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날 이후로 소문은 최감봉의 귀에도 들어갔다. 버드나무골 제1의 부자이자 고구마밭의 주인인 최감봉은 기름진 얼굴에 목소리가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뒤에 날이 서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덕수를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부려먹은 자였고 덕수가 면천이 된 후에도 소작 관계를 빌미로 그를 소나기에 쥐고 있었다. 최감봉에게는 과부가 된 딸이 하나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 딸을 덕수에게 붙여 덕수가 일구는 땅을 다시 손에 넣으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고을에서 내려온 여인이 덕수 곁에 자리를 잡자 최감봉은 그것이 눈의 가시처럼 박혔다. 최감봉이 옥순을 찾아와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양민 체면이 있으면 면천것과 어울리지 마시오. 그자는 본래 머슴이었소. 양반도 산 것도 아닌 어중간한 처지에 있는 자와 어울리면 당신 체면도 떨어진다 하니요. 옥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서는 걸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소문은 덕수의 귀에도 들어갔다. 덕수는 그 이후로 조용히 옥순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고 점심시간에도 따로 앉아 밥을 먹었다. 삶은 고구마도 더는 건네지 않았다.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다. 옥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다만 그 거리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밭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다. 각자 멀리 앉아 밥을 먹었다. 덕수는 저쪽 밭두렁에, 옥수는 이쪽 그늘 밑에, 고구마이랑 몇 개 사이였는데 두세 개처럼 멀게 느껴졌다. 남들의 눈총은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지만 정작 두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은 것은 바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막부는 그 변화를 알아채고 옥순에게 물었다. 덕수 서방이랑 무슨 일 있었어? 옥순 고개를 저었다. 막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막부는 혼자 알고 있었다. 최감봉이 움직였다는 것을. 그리고 막부는 오래된 일이 생각났다. 막부의 남편도 머슴이었다. 최감봉이 부리던 머슴이었다. 남편은 겨울에 최감봉의 명으로 혹한해 외양간 지붕을 고치다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막부는 그 뒤로 최감봉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냥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막부는 그 침묵을 오래 가슴에 묻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다. 최감봉이 고구마밭에 나타났다. 마을 사람 몇이 지켜보는 앞이었다. 최감봉은 큰 소리로 말했다. 덕수, 이번 소작 계약은 끝이오. 이 밭에서 나가시오. 강봉이 면천이 되었다고 해서 양민 과부 꼬드기는 끝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오. 마을 사람들이 멈추었다. 모두 덕수를 바라보았다. 덕수는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고개 숙임이 지금까지와 같은 복종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되는가 모두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덕수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꼿꼿하게 섰다. 수십 년 동안 굽어있던 등이 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펴졌다. 나는 이제 당신 머슴이 아니오. 이 땅은 내가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이오. 면천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나라 법도에 어긋난다는 것을 당신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오.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다 조용히 덕수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느 편인지는 분명했다. 이장 어른이 앞으로 나섰다. 최서방, 면천된 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나라 법도에 어긋나오. 이 자리에서 그만하시오. 최감봉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 순간 밭두렁 한쪽에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막분이었다. 막분은 밭두렁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막분 자신은 알고 있었다. 남편이 끝내 하지 못한 일을 오늘 덕수가 해냈다는 것을. 살아있는 자가 해내는 것이 때로는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었다. 막분의 눈물이 마른 땅 위에 떨어졌다. 옥수는 막분 곁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울었다.
덕수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날 저녁 최감봉의 딸 소월이 막분의 집을 찾아왔다. 소월은 아버지를 닮지 않은 여인이었다. 눈이 깊고 말이 적었다. 옥순이 문을 열자 소월이 말했다. 잘 됐소. 그분은 그런 사람이 필요했소. 그것뿐이었다. 소월은 돌아섰다. 옥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월의 그 짧은 말이 길게 설명한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소월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옥순에게 허락 같은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반대해도 이 한 사람이 잘 됐다고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덕수가 막분의 집 앞에 나타났다. 막분이 눈치를 채고 슬그머니 부엌 쪽으로 자리를 피했다. 덕수가 마루 끝에 앉았다. 옥순이 마주 앉았다. 덕수가 말했다. 내가 멀리한 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오. 당신이 다치는 것이 무서웠소. 나는 면천 출신이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소. 내 곁에 있으면 당신이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멀리했소. 옥순이 말했다. 나도 무서웠소. 소문이 무섭고 눈길이 무서웠소.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었소. 당신이 없어지는 것이 무서웠소. 이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 덕수가 고개를 들어 옥순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 촉촉한 것이 맺혀 있었다. 덕수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내 남은 날들을 빛나게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다만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날들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소. 그 말에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화려한 말이 아니었다. 달콤한 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었다. 남은 날들을 버티겠다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사랑의 말이었다. 덕수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뜨거운 열정이 아니었다. 긴 망설임 끝에 도달한 결심이었다. 옥순이 그 손을 잡았다. 굳은 살 박힌 손이었다. 거칠었다. 그러나 따뜻했다. 며칠 후 옥순은 혼자 곳간을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바구니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했다. 자신이 함부로 건드렸던 그것을 곳간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바구니를 제자리 벽에 걸려는 순간 바구니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다. 먹물이 오래되어 바른 글씨였다. 옥수는 집어서 내려놓으려 했다. 그런데 첫 줄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더 이상 혼자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손가락 끝을 타고 가슴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다. 이 고구마 밭으로 나를 이끈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덕수가 곳간 문 앞에 서 있었다. 옥순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다. 이번에는 빼앗으러 달려오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덕수가 천천히 곳간 안으로 들어와 가만히 위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가 죽기 사흘 전에 쓴 것이요. 다 쓰지 못했소. 목소리가 떨렸다. 복동은 16살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덕수에게 배옷 한 벌을 지어드리고 싶어 고을 장터에 배를 사러 가던 길이었다. 그날 장터 한 귀퉁이에서 불이 났다. 불은 빠르게 번졌고 복동은 그 안에 있었다. 덕수는 그날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장터로 떠났다는 것도 모른 채 그 장터에서 옥수는 20년을 배를 팔았다. 그 아이가 사러 간 배를 자신이 팔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세상의 인연이란 이토록 얽히고 얽히는 것인지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옥수는 천천히 편지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바구니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한지. 그리고 바구니를 덕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덕수는 바구니를 받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눈물이 떠지지는 않았다. 다만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들의 마지막 바람은 아버지의 빈손을 채워줄 누군가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미 와 있었다. 두 사람은 그 곳간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복동의 이름이 새겨진 바구니가 두 손 사이에 있었다. 그것이 셋을 이어주고 있었다. 살아있는 두 사람과 이미 떠난 한 아이를. 봄이 왔다. 버드나무골의 봄은 버드나무가 먼저 알려주었다. 앙상했던 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기 시작하면 그것이 봄의 시작이었다. 눈이 녹고 땅이 풀렸다. 고구마밭의 흙이 부드러워졌다. 옥순과 덕수는 이른 아침에 밭으로 나갔다.
각자 고구마 줄기를 한 단씩 들고 있었다. 거창한 의식은 없었다. 사주를 맞추거나 혼서지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두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 땅 앞에 함께 서는 것으로 충분했다. 둘이 나란히 쪼그려 앉아 고구마 줄기를 하나씩 땅에 꽂았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파종이었다. 흙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촉촉하고 따뜻했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다시 살아나는 냄새가 났다. 옥수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처음 이 밭에 왔던 날의 냄새와 같았다. 그러나 느낌은 달랐다. 그때는 낯선 냄새였다. 지금은 집 같은 냄새였다. 두 사람이 줄기를 꽂아가며 일하는데 덕수가 한쪽 끝에 가서 줄기 없이 장대 하나를 꽂았다. 옥순이 바라보았다. 그 장대 위에 덕수가 복동에 바구니를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바구니가 살며시 흔들렸다. 마치 그 아이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이장어른이 밭길을 지나 멈추어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갔다. 밭도렁에서 막분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막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소매로 누가를 훔쳤다. 그날 저녁 옥수는 혼자 밭에 남아 있었다. 덕수는 집으로 먼저 돌아갔고 막분도 저녁을 준비하러 갔다. 밭에는 옥순 혼자였다. 옥수는 바구니 앞에 앉았다. 봄바람이 불었다. 바구니가 흔들렸다. 옥수는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붓과 먹도 가져왔다. 옥수는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복동에게 쓰는 편지였다. 정광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그 이름을 그리워하는지, 이 봄날 고구마밭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네 마지막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쓰고 나서 옥수는 종이를 접었다. 바구니 안에 넣었다. 이제 바구니 안에는 두 통의 편지가 있었다. 복동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와 옥순이 복동에게 쓴 편지가 멀리서 덕수가 다시 밭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옥순이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찾으러 온 것이었다. 덕수는 옥순이 바구니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냥 밭끝에 서서 바라보았다. 그 거리가 딱 맞았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함께 있으나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저녁에 내리는 고구마밭에 서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봄바람이 불었다. 바구니가 흔들렸다. 땅속에서는 이미 심어진 줄기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랑이란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는 것이 아니었다. 서리 맞은 땅 속에서 고구마처럼 묵묵히 익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허리를 숙인 자만이 땅이 숨겨둔 것을 알 수 있었다. 버드나무골 고구마밭에는 그해 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이 자라고 있었다. 죽은 아이와 다시 살아나는 어른들이